안녕하세요. AWS에서 디벨로퍼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AWS 빌더스 세션을 통해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포 자동화라 하면 많은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변경한 뒤 테스트 및 컴파일을 거치고 프로덕션 서버에 배포되기까지의 자동화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동화를 AWS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물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들, 또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구성과 변경을 자동화하는 방법들, 최근 많이 활용하는 컨테이너와 서브리스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에서의 배포 자동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을 다룰 텐데요. 개략적인 소개로 생각하시고 각 주제의 깊은 내용들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투웹이나 퀘스천스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되고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면 비공개라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본 컨텐츠는 고객의 편의와 AWS 서비스 설명을 위해 온라인 세미나용으로 별도 제작 및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AWS 사이트와 컨텐츠상의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AWS 사이트가 우선하며 AWS 사이트 상에서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의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세션의 진행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세션의 주 목적은 배포 자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내용의 이해를 위해 배포 자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각 서비스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이기에 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포 자동화의 형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는 배포 자동화에 대해 얘기할 때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대해서만 말하는 이유로 인하며 본 세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배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 아키텍처 형태별 배포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워크샵 및 데모 자료에 대해서 전체 구성에 대한 설명과 코드 수준에서의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실습할 수 있으며 어떤 부분이 실제 업무에 참고할 만한 내용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배포 자동화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지속적 전달이 무엇인지 간단히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배포와 관련하여 저희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배포가 진행되는 각 단계를 이어서 하나의 유닛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스테이지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스테이지는 주로 소스, 빌드, 전 테스트, 배포, 후 테스트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에서는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드 단계에서는 소스 코드를 빌드함은 물론 유닛 테스트나 린트 같은 작업 등의 다양한 작업들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스테이지의 구성과 각 스테이지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회사, 팀,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빌드, 전 테스트까지의 자동화를 우리는 지속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지속적 통합을 포함한 전 테스트를 수행한 뒤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가 나오는 것까지의 자동화를 지속적 전달이라고 부르며 지속적 전달 이후 실제 배포를 수행하고 후 테스트까지 수행하는 자동화를 지속적 배포라고 부릅니다. 이 배포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AWS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 단계를 소스, 빌드, 테스트, 배포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스 단계에서는 AWS 클라우드 9과 코드 커밋이 있고요. 빌드나 테스트에서 활용 가능한 AWS 코드 빌드 또는 이제 서드 파티 툴들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요. 배포를 위해서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전체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는 모델링하는 코드 파이프라인이 있게 되고요. 소스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9인데요. 클라우드9은 브라우저만으로 코드를 작성, 실행 및 디버깅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IDE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플랫폼을 설치하거나 머신을 구성할 필요 없으며 진행 중에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여 프로젝트 작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코드 에디터는 물론 디버거와 터미널 등의 개발을 위한 편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로컬 실행과 원격 실행, 그리고 디버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손쉬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가능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코드 커밋이 있습니다. 이는 GitHub와 비슷하게 Git 서버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것으로서 기존 사용하는 Git용 도구들과 100% 호환되고 내구성 높은 S3를 기반으로 하여 리파지토리 크기 제한 없이 매우 안전하게 코드 및 리소스들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라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데이터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이지간 데이터는 복제가 되며 저장 시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또 기존 IAM과 통합되어 적금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드 단계에서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드 빌드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며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죠. 흔히 지속적 통합을 위해 젠킨스라는 도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젠킨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드 빌드는 빌드 및 테스트를 수행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일반적인 아키텍처가 되어가고 있는 현대에서는 서비스의 개수도 많고 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빌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갑니다. 또 배포 자동화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배포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수행하는 빌드의 개수에 맞추어 코드 빌드는 병렬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확장되어 병렬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이로 빌드 머신의 작업이 큐로 쌓여 앞서 실행 중인 빌드가 완료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병렬로 수행하여 더 빠르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코드 빌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빌드 스펙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지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이 빌드 스펙은 예물 포맷이며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변수를 지정할 수 있고 각 빌드 단계를 지정하여 각 단계별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드의 결과물인 아티팩트를 S3에 저장하므로 다른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배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코드 디플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자동화된 배포를 조정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코드 디플로이의 목적은 서비스명 그대로 코드를 빌드한 결과물을 실제 호스트에 배포해주는 것입니다. 이 코드 디플로이는 단 하나의 인스턴스는 물론 수천 개의 인스턴스에도 배포를 할 수 있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루그린 배포 등의 배포 전략을 선택하여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배포 그룹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코드도 목적에 맞추어 서로 다른 환경으로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의 경우 코드 빌드의 빌드 스펙과 비슷하게 앱스펙이라는 예물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앱스펙을 통하여 배포 과정에서 어떻게 동작할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예제에서는 소스 코드의 위치 등의 파일 로케이션을 지정하고 특정 디렉토리 및 파일에 대한 권한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공하는 후킹 포인트별 배포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제에서는 ELB의 인스턴스를 추가를 하고 종속성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아파치를 실행하고 배포 성공을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시면 배포 과정에서 필요한 커스텀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코드 파이프라인은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위한 지속적 전달 서비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포 자동화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유닛으로 보통 다루어지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조직 및 애플리케이션별로 서로 다른 작업과 스테이징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과 스테이징들을 시각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실제 코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의 예제이며 예제 파이프라인은 GitHub에서 소스 코드 변경 사항을 탐지하여 파이프라인을 시작하는 소스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온 소스 코드를 코드 빌드를 사용하여 컴파일하는 빌드 단계가 있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코드 디플로이로 스테이징의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스테이징 단계가 있습니다. 또 배포 후 QA 등을 수행한 뒤 테스트가 완료되어 실제 배포를 진행할 트리거를 수행하는 어프로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징 단계와 같이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코드 디플로이로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프로덕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구성을 위한 클라우드 포메이션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WS에서 리소스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
예물 또는 JSON 포맷의 템플릿이라는 명세를 작성하시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에 업로드를 하여 스택이라는 것을 생성하면 우리가 기술한 명세에 따라 리소스를 구성해 주는 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하는 작업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리스용의 확장 버전인 셈이 있고요. 템플릿에 커스텀 프로세싱 가능한 매크로가 있으며 보다 더 개발자 친화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CDK가 있습니다. 또 여러 계정 및 리전에 적용 가능한 스택 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문서를 참고하시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포 자동화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흔히 DevOps 또는 배포 자동화를 처음 접하실 때 듣게 되는 CI/CD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코드 배포의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 배포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새 버전의 코드의 테스트, 빌드, 배포로 이어지는 단계를 자동화하는 것이며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만 다룹니다. 그리고 최근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즉 IAC라 하여 인프라 구성도 자동화하게 되는데요. 이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배포 자동화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인프라를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단계를 추가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 업데이트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AWS에서의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트와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배포 자동화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람다 함수의 버저닝을 통한 새로운 버전 배포가 아닌 마치 블루그린처럼 새로운 버전의 함수를 별도로 생성하고 들어오고 있는 트래픽을 시프팅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배포 자동화에 대해 학습하고 적용하실 때 항상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따로 배포하는 것과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배포하는 것, 그리고 인프라를 재구성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배포되는 이 세 가지의 자동화 형태를 기반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블루그린 배포, 카나리 배포에 대한 소개이며 대개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는데 인프라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적용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롤링 배포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를 배포하는 빅뱅 배포는 긴 다운타임을 포함한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포 전략이 롤링 배포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여러 대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때 동작 중인 인스턴스 중 우리가 지정한 대수만큼의 인스턴스에서 직접 새 버전으로 교체를 하고 완료 후 그 다음 인스턴스로 넘어가 반복적으로 새 버전으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배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이전 버전과 새 버전이 공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기능이나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값이나 라우팅을 통하여 버전별 처리를 해주는 등의 호환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롤백을 위해서는 배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 블루그린 배포가 있는데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배포한 기술이며 현대의 일반적인 배포 방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포 간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다운타임 시간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블루그린 배포의 핵심은 복제된 환경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배포하는 것인데요. 이 새 버전이 배포된 환경을 그린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그린 환경은 완전 격리된 환경으로서 프로덕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성공 시 블루 환경에서 그린 환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시프트하여 배포를 완료합니다. 배포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블루 환경을 특정 시간만큼 유지하고 문제가 발생 시 그린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블루로 다시 시프트하여 롤백을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나리 배포가 있습니다. 블루그린 배포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리스크에 강한 방법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소규모의 증분 단계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배포하는 게 그 핵심인데요. 프로덕션 트래픽의 일부를 새 버전에 흘려보내는 단순한 방법부터 특정 기능을 토글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새로 배포한 버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룹을 특정 조건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A/B 테스트를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시각적으로 블루그린 배포 컨셉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카나리 배포 역시 블루그린 배포의 기반과 동일하므로 블루그린 배포 컨셉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블루 환경으로 프로덕션 트래픽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이 새 코드 버전을 생성하게 되고 새 코드 버전은 비프로덕션 환경인 그린 환경에 배포되게 됩니다. 테스트가 성공을 하면 기존 블루 환경에서 새 그린 환경으로 트래픽이 시프트되고 기존 블루가 오래된 그린이 되며 그린 환경이 새로운 블루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 버전을 실행하고 있는 오래된 그린 환경은 종료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새 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카나리 대표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소규모의 트래픽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새 버전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되면 점차적으로 일정 포션만큼 늘리며 트래픽을 전환합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가중치 DNS를 사용하거나 가중치 ELB 대상 그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그린 배포는 중요한 배포 전략이기에 새로운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하실 때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플레이스 배포가 가지고 있는 격리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나 높은 위험성, 그리고 작은 디버깅 시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카나리 기반 배포 등의 다양한 옵션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에러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새 버전의 최적화된 리소스를 활용 가능하므로 성능은 물론 비용 최적화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스택 배포를 기반으로 하여 아키텍처별 배포 자동화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풀스택 배포는 모든 앱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컨피그레이션 등을 포함하고 네트워크와 컴퓨팅,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적인 구성 요소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의 배포 단위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요.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네트워크와 서버, 데이터 센터의 렉 등을 여전히 수동으로 처리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특히 AWS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자동화가 중요한지는 다양한 곳에서 강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동화는 매번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즈니스가 발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변경을 하여야 하며 그것도 빠르게 하여야 하고 적절한 테스트를 함께 수행하여 문제없이 변경 사항이 적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발자의 임무가 변경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개발자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이렇게 발빠르고 적절한 테스트를 거친 변경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또는 늦게 적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고객을 잃고 경쟁사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동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서비스를 하시며 경험하게 될 어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어떻게 이 풀스택 배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형태로서 램프 스택의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한 형태의 구성이 있겠습니다. 인프라 구성 요소로서 VPC나 가용 영역, ELB 등을 구성하게 되고 그 위에 장고 앱 프레임워크, 엔진엑스 웹 서버를 설치하고 셰프 등으로 컨피그레이션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 코드가 올라가서 서비스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의 아키텍처의 경우인데요. 장고나 마이스퀄 등의 컴포넌트들을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인프라의 구성은 ECS가 추가될 것이고 컨테이너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매 배포될 때마다 코드를 테스트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컨테이너의 사용의 일반적인 이점인 배포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서버리스는 매우 명확합니다. 인프라와 서비스 파트는 앞서 EC2 기반과 컨테이너 기반에 비해서 훨씬 더 작죠. 특히 SAM, 람다 또는 서버리스 앱 아키텍처 등을 기반으로 하면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알아서 관리되고 구성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및 배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수행해야 하는 테스트 등의 작업은 별도로 해주셔야 하고요. 풀스택 배포를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고객분들에게 추천하는 바는 라이프 사이클로 리소스들을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전체 앱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앱을 배포하는 것은 현대의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처럼 1시간마다 또는 매일 또는 필요할 때마다 배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VPC 구성이나 컴피그의 규칙 등은 한번 구성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각각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유지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블라스트 레디우스라고 하는 문제가 커지게 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수명 주기를 기반으로 하여 수명이 긴 리소스와 임시적으로 생성되고 사라지는 임시 리소스를 분리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나 큐와 같이 상태 저장이 필요한 리소스를 분리하는 것이 풀스택 배포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EC2의 경우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게 의미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인프라스트럭처 예물로서 매달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게 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동작과 서브넷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이 될 수 있겠지요. 매일 하게 될 수 있는 작업으로는 로드 밸런서를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테스트된 후 AMI를 만든 작업 등이 진행될 수 있고, 변경이 필요 없는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용 파이프라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별 스텝들이 생기게 되고, 이는 충분히 작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테스트되고 배포되며 블라스트 레디우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C2의 경우 인프라 CI/CD는 그림과 같이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대개 DevOps나 배포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실 때 자주 보던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업데이트하여 코드 커밋에 체크인합니다. 체크인된 템플릿은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이프라인이 작동될 것이며,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CFN lint, neg, task, cat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컴파일 및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VPC나 ASG 등의 구성 및 변경이 수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의 배포는 앱 배포할 때와 마찬가지로 블루그린 배포, 카나리 배포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CI/CD입니다. 인프라와 다르게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코드 커밋에 체크인되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이프라인이 실행됩니다. 그 후 유닛 테스트, 테스트 커버리지, 컴파일 등이 빌드 단계에 수행되며, 만약 보안성을 체크하는 도구를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행될 것입니다. 통합 테스트까지 수행이 완료되어 애플리케이션이 AMI로 만들어질 준비가 된다면 머신 이미지로 만들어 스테이징에 배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파이프라인의 경우인데요. 먼저 환경을 구성하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환경 구성 템플릿은 컨테이너가 동작할 VPC와 ALB, 클러스터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성 템플릿은 서비스와 작업 명세, 타겟 ALB의 리스너 등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 템플릿은 비정기적으로 한번 구성한 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될 것이며,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변경되어 컨테이너 이미지가 변경되거나 리소스 사용률에 따라 자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템플릿을 분리한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서버리스입니다. 서버리스의 경우 셈이란 걸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AWS에서의 서버리스의 구성은 크게 AWS 람다, API 게이트웨이, DynamoDB의 콤비네이션이 일반적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버리스의 구성을 매우 간단하게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리스에 최적화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확장 버전입니다. 여전히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지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기에 SAM으로 작성하시어 서버리스 리소스들을 손쉽게 구성하고 다른 리소스들도 함께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SAM 템플릿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하는 SAM 트랜슬레이터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므로 서버리스 앱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SAM 템플릿의 예제입니다. 이 20줄이 되지 않는 템플릿으로 람다 함수가 구성되고 API 게이트웨이가 구성되며 DynamoDB 테이블이 구성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작성할 경우 수백 줄이 되는 것을 매우 짧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SAM을 활용한 서버리스 배포도 앞서 봐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코드 리파지토리가 있고 코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는 컨테이너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서버리스를 위해서는 SAM 체인지셋을 만듭니다. 그리고 코드 빌드에서 통합 테스트를 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하여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워크샵 및 데모 자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AWS CDK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CDK는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모델링하기 위한 멀티랭귀지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쉽게 말해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노드.js 등의 지원하는 언어 중 선호하는 랭귀지로 원하는 인프라 리소스들을 마치 개발하듯이 객체를 생성하고 프로퍼티 등을 설정하고 관계를 지어 디플로이를 하면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자동 변환되고 해당 템플릿으로 스택 생성 및 업데이트를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CDK와 같은 경우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컨스트럭트라는 클라우드포메이션 위에 고수준으로 추상화시켜둔 클래스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안전한 인프라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티사이즈라는 명령으로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을 동적으로 매우 손쉽게 생성할 수 있기에 그 활용성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DK는 데모 및 워크숍 자료의 이해를 위해 필수이기 때문에 그 작동 방식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CDK CLI는 명령의 도구를 통하여 기본 뼈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이 뼈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마치 개발하듯이 원하는 리소스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구성은 기본적으로 스택이라는 단위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 스택은 컨스트럭처를 조합하여 원하는 리소스들을 구성합니다. 그 후 CL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명령들을 통하여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하거나 클라우드포메이션의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용자로서 워크플로우는 개발하듯이 리소스를 정의하고 CDK deploy라는 명령을 실행만 하면 최초 배포 시에는 스택을 생성할 것이고 리소스들을 구성해 줄 것입니다. 이후 배포 시에는 기존 배포된 리소스들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며 배포를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배포에 대한 컨펌을 하면 변경사항을 클라우드포메이션을 통해 적용해주는 인프라 구성 자동화에 대한 접근과 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워크숍 및 데모는 크게 두 가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신비한 미스피치라고 하는 현대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AWS 글로벌에서 제작된 자료를 제가 한글화하여 별도의 리파지토리에서 저장해 둔 것입니다. 총 7개의 모듈이 있으며 현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워크숍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DK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나와 있는 인스트럭션을 따라하면 큰 문제 없이 실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활용했었던 CDK로 서버리스 앱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K로 서버리스 앱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모를 보겠습니다. 공유해드린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GitHub의 자료가 나옵니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기에 어떻게 이 데모를 배포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람다와 다이나모DB, 커그니터, 레코그니션 등을 활용한 사진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면 람다를 통해서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정보와 레코그니션에서 이미지에서 추출한 태그 정보들을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정보와 사진을 갤러리 형태로 보여주는 앱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9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저는 클라우드9을 이미 생성해 두었습니다.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뒀고요. 시간이 걸리는 모듈 설치 등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DK의 사용은 CDK CLI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CDK 버전이라고 치면 현재의 CDK 버전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버추얼 환경을 기반으로 하므로 일단 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DK 신티사이저를 통해서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이 출력이 되고 우리는 cdk.out이라는 폴더에서 생성되는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라인 자체가 이제 2806 라인이 되는데요. 이걸 실제로 이제 직접 작성하신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CDK 앱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의 키워드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CDK도 앱이라는 단위로 구성이 되며 이 앱이 루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은 복수개의 스택이라는 걸 조합하여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프로세싱 스택이라는 단일 스택만 존재합니다. 제가 스택으로 이동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양한 이제 라이브러리와 같은 것들을 이제 임포트하게 되는데 이게 construc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construct를 조합하여 하나의 이제 스택이 구성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스트럭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포메이션 위에 고수준으로 추상화시켜둔 클래스들이며 베스트 프랙티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이 컨스트럭처는 조직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맞추어 커스텀하게 만드실 수 있으며 이를 팀 간, 조직 간 공유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성이 매우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앱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core라는 걸 이제 임포트 한 다음에 앱을 생성하게 되고,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저희가 생성하게 될 이제 스택이란 거를 임포트 한 다음에 생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앱을 넘겨주고, 두 번째 인자로는 현재 스택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스택 파일을 한번 봐보겠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제 컨스트럭터들이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택 클래스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정의될 리소스는 S3 버켓입니다. S3 버켓 같은 경우는 사진을 업로드 하였을 때 저장될 위치를 말하며, 처음 들어가는 인자는 이제 셀프라고 해서 현재의 스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콜스 규칙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AJAX로 동작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이미지 메타데이터가 저장될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DB 테이블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산 시스템이므로 파티션 키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스트링 타입의 이미지 아이디를 파티션 키로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도 세팅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지정하여 다이나모DB 테이블의 캐파를 조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검색의 효율을 위해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이런 추가적인 요소는 개발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될 수 있기에 오늘 저의 설명에서는 가볍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앨범 메타데이터가 저장될 DDB 테이블을 생성하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트 머신을 활용하는데요. 이 스테이트 머신은 스텝 펑션을 활용한 커스텀으로 만든 컨스트럭처입니다. 스텝 펑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들의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방문 카운트를 증가하는 두 가지의 로직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의 로직을 별도의 람다 함수로 만든 뒤 스텝 펑션에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성 시에는 로지컬한 연산을 넣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값에 대한 조건으로 인한 분기라든지 페일리어 발생 시 익셉션 처리 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dentifier state machine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construct를 이제 상속받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이 아니라 construct인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다른 이제 조직이라든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추상화시켜나 일반화시켜 가지고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는 거죠. 처음 라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라인들은 람다 함수 코드가 저장된 위치를 가리키는데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AWS 콘솔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한 것에 대비하여 CDK가 주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람다, 얘를 이제 활용하는 람다 함수 정의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요. 보시면 여기 코드라는 프로퍼티에 from asset이라는 함수의 인자로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 코드가 저장된 디렉토리 위치를 넘겨줍니다. 기존에 저희가 람다를 사용하실 때에는 직접 콘솔에서 업로드를 하거나 S3에 저장한 뒤 위치를 지정해 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CDK에서는 함수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주면 해당 위치의 파일들을 압축하여 직접 업로드하고 람다 함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extract image metadata function 디렉토리 같은 게 extract image metadata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네요. 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보시다시피 index.js라는 이제 람다 함수가 있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듈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 함수가 정의될 때, 만들어질 때 여기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압축해서 업로드하고 이제 람다 함수와 연결을 지어주는 것이죠. 설명을 이어가면 이 데모가 만들어지고 딜리버리 될 때에는 Node.js 8 버전이 사용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 데프리게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매직이 작동하지 않아 제가 추가로 레이어 기반의 이미지 매직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는 부분이 하나 이제 제가 커스텀하게 추가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미지 매직을 사용하는 람다 함수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정한 세 가지의 람다 펑션을 이제 루프를 돌면서 필요한 모듈들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걸 사용했을 때는 좀 하기 힘든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지정하게 되는, 생성하게 되는 람다 펑션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핸들러를 주고 런타임과 메모리, 레이어, 타임아웃 등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포토 리포지토리라고 해서 그랜트 리드라는 게 있는데요. 포토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택에서 생성한 사진이 저장될 S3 버킷입니다. 이 버킷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람다 함수가 이 버킷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m policy 등의 구성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문서들을 이제 보시고 알아보셔야 되고 어떠한 액션들을 이제 허용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신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해 주셨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CDK를 사용하면 이 grant read라는 이제 펑션 호출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제 필요한 리소스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이 S3 버킷에 람다 함수가 접근할 수 있는 리드 권한이 생기는 매우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게 또 CDK의 장점이지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변환하는 함수도 정의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함수도 정의하고요. 이 저장을 위한 함수에서는 환경 변수로 이미지 메타데이터 DDB 테이블에 테이블명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CDK에서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생성을 했었습니다. 이때 동일한 이름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 우리가 지정한 테이블명에 랜덤한 값들이 붙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수 등으로 생성된 테이블명을 넘기고 람다 함수에서는 환경 변수로 넘어오는 값을 통해 DDB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로 컨피그레이션을 하드 코딩하지 않는 것은 코딩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잘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접근 권한들을 이제 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코그니션이라는 AI 서비스를 통해 레이블을 디텍팅하는 함수도 정의합니다. 롤 폴러시 및 적절한 권한도 추가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썸네일을 만드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텝 펑션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스텝 펑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에러 처리 등의 로지컬한 연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PNG와 JPG 확장자만 지원할 것이므로 지원되지 않는 GIF 등의 이미지가 넘어오면 익셉션 처리를 위해 fail이라는 객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태스크를 정의합니다. 이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앞서 정의한 핸들러에 연결을 하거나 그 위에 에러일 경우 리트라이하는 로직을 추가해 줍니다. 람다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백오프와 리트라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야 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이지요. 그 다음 메타데이터 변환 태스크도 정의를 하고 레이블을 디텍팅하는 태스크도 정의합니다. 또 썸네일을 제작하는 태스크도 정의를 하고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태스크도 정의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스텝 펑션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스텝 펀션의 워크플로우의 태스크들은 시퀀셜하게 작동할 수도 있으며 패러럴하게도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모 앱 같은 경우 썸네일을 만드는 작업과
레이블을 디텍팅하는 작업은 동시에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테이트 머신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태스크로 시작을 하여 이미지 타입을 체크를 하고 JPG와 PNG가 아니라고 하면 Not Supported Image Type이라는 핸들러에 통해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메타데이터를 변환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레벨 디텍팅과 썸네일 제작을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를 DDB에 저장하는 태스크가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컨스트럭트의 마지막 람다 함수 정의는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할 스텝 펑션 실행 상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를 정의하고 필요한 IAM 폴리시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 머신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스택으로 넘어가게 돼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IAM 폴리시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코그니토를 위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IAM 롤을 지정하게 되죠. 이 IAM 롤 같은 코그니토 같은 경우는 오늘 세션 주제와는 좀 먼 토픽이므로 간단하게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토 아이덴티티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로그인 하거나 로그인 하지 않거나 이제 특정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어떠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떠한 리소스에는 접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페더레이션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제 폴리시 등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권한들을 부여해 줍니다. 저희 스테이트 머신에서도 인버크 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를 해 주고요. 그래서 코그니토 아이덴티티 풀은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요. 필요한 롤을 어태치를 합니다. 이제 이때 컨테이너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ECS 등의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CDK는 ECS 패턴이라고 하여 자주 사용되는 이제 패턴으로 구성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컨테이너 클러스터 앞에 두고 컨테이너 클러스터는 서버리스 형태인 파게이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당 패턴을 사용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쭉쭉쭉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람다 함수에서 보던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람다 함수를 정의할 때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지정해주면 패키징하여 바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처럼 ECS 정의에도 컨테이너 이미지 코드의 위치를 지정해주면 알아서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든 다음 업로드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존에는 도커 이미지로 직접 만드셔야 하고 ECR 같은 레파지토리에 업로드 하셔서 ECS 태스크 정의에서 그 위치를 주었어야 하지만 CDK를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웹앱을 가시게 되면 웹앱에 필요한 코드들과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커 파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DK의 ECS 패턴에 있는 이 부분은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도커 파일을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ECR 리파지토리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그 해당 레퍼런스를 이 태스크 이미지에 넣어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정한 스테이트 머신을 실행할 람다 함수를 정의해 줍니다. 이 함수는 S3에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 실행될 것이므로 S3 이벤트 소스를 연결해 줍니다. 나머지 작업들은 권한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권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CDK 배포를 위해서는 이제 CLI를 사용하시게 될 텐데 CDK deploy라는 걸 치게 되면 이제 CDK가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정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줄 건지를 저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IAM 스테이트먼트 체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보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변화를 적용할 때마다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므로 어떠한 이제 권한이 생성될 것이며 삭제될 것이고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 디플로이 할 건지를 이제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Y를 입력하게 되면 실제 배포하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체인지 셋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진행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별도의 이제 세션이라든지 자료를 참고하셔서 어떠한 부분인지 아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포가 완료되었는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먼저 보게 되면 생성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진행되었던 이벤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생성된 리소스들도 쭉 보여주게 되고요. 실제로 생성된 리소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에 가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의 주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접속하게 되면 로딩 시간은 좀 있지만 곧 로딩이 완료됩니다. 이거에 대한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한번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앨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앨범을 만들게 되면 이때 제가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해 놓은 몇 가지의 사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때 S3를 통해서 업로드가 완료되게 되고 S3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여 스텝 펑션이 실행될 것입니다. 스텝 펑션이 실행되면서 각각의 단계가 진행되게 될 것이고 완료가 되면 그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업로드한 이미지와 함께 정확한 썸네일이죠. 썸네일이 보여지게 되고 레코니션을 통해서 확인한 레이블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스텝 펑션 한번 가볼까요? 스텝 펑션을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CDK를 통해서 생성한 스테이트 머신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금방 한 가지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완료된 거에 1이라고 나오게 되죠.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엑스큐션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게 되고 엑스큐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S3에 사진이 업로드 되었을 때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될 것이고 람다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트 머신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실행했을 때 처음으로 메타데이터 이미지에서 메타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는 작업이 진행됐을 거고 그러면 어떠한 인풋 값과 어떤 아웃풋 값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타입을 확인하는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로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람다 함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스텝 펑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로지컬한 펑션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GIF라든지 BMP 같은 파일을 올렸으면 이 unsupported image 타입으로 가서 에러가 나면서 이제 완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패러럴하게 동작하는 두 가지의 작업, 레코니션을 통해 가지고 레이블을 추출하는 것과 썸네일을 생성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결과물을 메타데이터를 이제 DDB에 저장을 하면서 이 스테이트 머신이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더 올려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다운로드 받은 산 사진인데요. 업로드가 완료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이 돼서 성공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엑스큐션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내용에서 보시면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썸네일과 함께 태그들이 레이블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CDK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저희가 이벤트 탭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확인했던 것과 같이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이제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한 미스피치 워크숍의 경우 다양한 모듈이 있으며 현대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투엔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간단합니다. 미스피치들의 카탈로그가 있고 좋아요를 하거나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머신러닝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미스피치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처음부터 인프라를 구성한 것으로 시작하여 SPA 형태의 프론트엔드 구성, 서버리스 및 컨테이너 기반의 백엔드를 구성, CI/CD 파이프라인 구성, 인증 구성, 클릭 스트림 분석, 머신러닝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미스피치 추천, API 에러를 추적하기 위한 추적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이 워크숍의 특징으로는 CI/CD 파이프라인을 가능한 빠르게 구축함으로써 이후의 개발 및 구성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하도록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배포 자동화 형태 중 인프라 관련 리소스를 재구성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적재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모듈 2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배포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하여 ECS는 물론 서버리스 앱들을 손쉽게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를 하실 수도 있고 서버리스 앱을 위해 람다 별칭 트래픽 이동 및 애드레스 셈을 통한 블루그린, 카나리, 리니어 배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API 게이트웨이 자체적으로 카나리 배포를 지원하므로 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세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정의를 코드로 취급하는 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를 통하여 정말 많은 것들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작업을 줄일 수 있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전 제어를 하시는 게 좋고요. 테스트되지 않은 것들은 프로덕션으로 배포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수명 주기별로 리소스를 그룹화한다면 조금 더 고립된 테스트와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파이프라인들을 통해 배포하시는 게 좋고요. 자동화는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며 가능한 자동화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포 자동화라고 하여 굳이 지속적 통합 프로세스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및 리소스의 헬스 체크를 자동화하고 언LC 할 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자동화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알람 및 경고 등의 작업을 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동화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바로 손쉽게 적용 가능한 것부터 적용하여 노하우도 쌓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며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AWS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궁금해져서 발표 자료를 다시 보고 싶다거나 녹화 영상을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